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곳. 한남동에 위치한 진성그룹 아트리움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인 진성그룹이 매년 개최하는 VVIP 자선갈라 행사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만이 초대받을 수 있는 그들만의 축제였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10m 높이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조화롭게 뒤섞이고 있었다. 그 화려한 공간의 중심에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젊은 CEO인 권지훈이 서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듯한 완벽한 핏의 턱시도,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 33살의 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잠시라도 눈을 맞추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정계의 거물과 악수를 나누고 경쟁사 회장의 농담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로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었다. 귓가에 맴도는 거친 빗소리, 어깨를 꿰뚫는 듯한 끔찍한 통증,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한 여인의 실루엣. 그 기억의 파편들은 잊을만 하면 그의 의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5년 전 의문의 차량 추돌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를 천운을 타고난 사나이라 불렀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무자비한 경영인으로 변모했다. 회장님, 잠시 연설 준비를.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윤 비서가 나직이 속삭였다. 권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잠시 무대 뒤편의 한적한 복도로 향했다. 잠시나마 이 숨막히는 위선과 가식의 향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편 행사장 구석의 케이터링 준비 공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음식과 음료를 나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행사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한서연도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행사장 안의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틈틈이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들 한민준이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4살 빼기 민준이는 엄마를 닮아 유난히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야간 근무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데려왔지만 다행히 아이는 칭얼대지 않고 얌전히 엄마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해.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4살 아이에게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알록달록한 드레스의 향연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 민준이는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엄마와의 약속을 잊고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행사장 안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다. 권지훈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귓가에 다시 그날 밤의 빗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유오익 작은 물체가 그의 다리에 툭 하고 부딪혔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눈을 뜬 그의 시선 아래 손뭉치 같은 작은 아이 하나가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져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닦인 구두에 아이의 작은 손자국이 남았다. 권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의 뒤로 한 여자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혹시라도 아이가 이 거만한 CEO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싶어 두려움에 떨었다. 괜찮습니다. 권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그는 아이나 여자에게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팔찌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그 독특한 모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숨이 멎었다. 여자의 가느다란 목선 아래로 아이의 팔찌와 똑같은 모양의 하지만 조금 더 큰 초승달 펜던트가 희미한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한 쌍의 펜던트, 어머니의 유품.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5년간 그를 괴롭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다. 지옥 같던 폭풍 후 타이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던 차, 배신자의 비웃음, 그리고 피를 흘리며 숲속을 헤매던 자신을 발견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끌었던 한 여자. 거친 손으로 그의 어깨에 박힌 유리 파편을 빼내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던 그녀의 모습, 정신을 잃어가는 그에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올 테니. 그날 밤에 여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권지훈의 완벽한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서연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했다. 그녀는 5년 전 끔찍한 부상을 입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자신과 아들을 위협하는 듯한 거만하고 위험한 상류층 남자일 뿐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채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권지우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 감히 붙잡을 수도 한마디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회장님 연설 시간입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권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행사장 밖으로 향했다. 연설도, 자선 행사도, 진성그룹의 미래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는 윤 비서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채 올라탔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그는 5년 전 총상을 입었던 자신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그날의 기억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기억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 여자는 실존했다. 그리고 그 아이,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 이제 막 4살이라고 했다. 5년 전 그날 밤 이후, 정확히 10개월 뒤에 태어났을 아이. 권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턱을 쓸어내렸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지독한 혼란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잖아이. 그는 운전석의 윤 비서를 향해 얼음처럼 차갑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방금 그 여자와 아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5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펜트하우스.
권지우는 방금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독한 액체를 목으로 넘겼지만 타는 듯한 알코올의 기운도 그의 머릿속을 헤집는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초승달 펜던트,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가 굳게 닫아버린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소파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깨진 댐의 급류처럼 그의 의식을 덮쳐왔다. 5년 전 늦여름의 폭풍우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었다. 28배 권지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고 조금 더 세상을 믿었던 남자였다. 그는 당시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삼촌인 최상호 이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날 그는 최상호 측의 방해를 뚫고 그룹의 미래가 걸린 해외 M&A 계약을 비밀리에 성사시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던 그의 옆에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던 김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이제 회장님께서도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충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덤프트럭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마주오는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트럭. 김 기사는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꺾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 아래의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 지옥 같은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던 권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빗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배신자의 목소리였다. 최상호의 수족이었던 박전무였다. 그는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와 있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 확실하게 처리해. 그 순간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이 최상호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서진 차 문을 박차고 비탈길 아래로 몸을 굴렸다. 어깨에 총알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나 헤맸을까.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려질 무렵 그의 눈에 숲속의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산속에 홀로 서 있는 낡은 오두막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를 발견한 것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당시 그녀는 약초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오두막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겁에 질렸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은 책으로 거대한 남자를 간신히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몸에 박힌 총상과 그가 뱉어내는 그들이 나를 쫓아와 라는 잠꼬대를 듣고 이것이 평범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주기로 결심했다. 권지훈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상처를 소독하는 거친 약초의 냄새, 그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녀의 차가운 손수건,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의 곁을 지켜주던 그녀의 단단한 눈빛. 그는 꼬박 하루를 꼬박 앓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누구시죠? 아이씨,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산에서 다친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그녀는 그의 깊은 눈 속에 숨겨진 고독함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짧았다. 라디오 뉴스에서 유명 기업인의 차량 추돌 사고와 실종 소식이 흘러나왔다. 권지훈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떠나야만 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풀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증표입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의 증표. 그는 그녀의 손에 펜던트를 쥐어주고 아직 아물지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최상호의 비리를 캐낼 증거를 모아 1년 뒤에야 화려하게 복귀했다. 복수에 성공하고 회사를 되찾았지만 그는 그날 밤의 여자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약간의 현금과 함께 오두막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회장님,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권지훈을 윤비서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어느새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윤비서는 5년 전 그날부터 권지훈의 수족이 되어준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지난 5년간의 삶을 A4 용지 한 장에 담아왔다. 권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서연, 29세. 5년 전 강원대학교 약초학과 중토에, 이후 서울로 상경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특이사항 4년 전 아들 한민준 출산, 가족관계 부모님 사망, 친인척 없음. 그녀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그가 복수를 위해 싸우고 제국의 왕좌에 오르는 동안 그녀는 홀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맞으며 아이를 키워왔다. 그의 심장이 날카로운 죄책감으로 찔리는 듯 아파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 꽂혔다. 그곳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 4번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름 한민준, 출생일 2021년 6월 10일, 부후 공난 2021년 6월 10일. 그가 폭풍우 치던 산속에서 그녀를 만난 지 정확히 40주 뒤였다. 권지훈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초승달 팔찌를 차고 있던 그 아이, 그의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가 이룩한 모든 것,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과 수조원의 자산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난 5년간 복수를 위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태어나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었다. 아들, 그의 입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공허했던 삶을 뒤엎는,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권지훈의 세상은 완벽하게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거대 IT 제국, 진성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한 남자로 변해 이름 모를 여자와 갓 태어난 아들의 흑백 사진만을 멍하니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이제 한서연과 한민준이라는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회사의 중요한 보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도
더 이상 그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10대 소년처럼 윤 비서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한서연 모자의 일과 보고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8시 한서연. 아들 한민준을 데리고 시립 어린이집 등원. 아이가 입은 점퍼는 시장에서 산 것으로 보임. 오전 9시, 오후 3시 한서연. 구내식당에서 배식 보조 아르바이트. 오후 4시 아이를 하원시켜 동네 놀이터에서 1시간가량 놀아줌. 오후 6시, 밤 11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권지훈의 눈에는 그 행간에 숨겨진 그녀의 고단한 5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가 복수에 성공하고 왕좌를 되찾는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해가며 핏덩이 같은 아들을 키워왔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쇠사슬처럼 올가매어 왔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지독히도 기업가적인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서투르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접근은 철저히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민준이가 다니는 낡은 시립 어린이집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이름 없는 후원자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낡은 장난감들은 최고급 친환경 교구로 바뀌었고 아이들을 위한 최신 공기청정기와 난방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며칠 뒤 그는 윤 비서를 통해 최고급 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영양제들을 한서연이 사는 옥탑방으로 보냈다. 역시 발신인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놀라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값비싼 선물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가난한 동네의 허름한 옥탑방에 사는 미혼모에게 이런 출처불명의 호의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마주쳤던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거만하고 위험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와 이 선물들이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 모든 선물들을 그대로 포장해 근처의 보육원에 기부해버렸다. 그녀는 돈이나 선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아들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간접적인 접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지호는 결국 직접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을 오를 때였다.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며칠 전 호텔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숨길 수 없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권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저는 회장님과 할 얘기 없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만 저희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할 텐데요. 권지훈은 그녀의 전곡을 찔렀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수표가 든 봉투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열쇠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면 그것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자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는 돈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지난 5년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온 한서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모욕이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렸다. 이 남자는 그녀의 5년이라는 시간을, 그녀가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고작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와 열쇠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조산의 위험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미역국 대신 찬밥을 삼켜야 했던 날, 갓 태어난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던 그 끔찍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그녀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축복이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험한 세상이요. 네, 험했죠. 하지만 저와 내 아들은 우리 둘의 힘으로 버텨왔어요. 당신의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더러운 돈이라니. 난 단지 책임이요. 서연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5년 전 그날 밤, 나를 그렇게 버려두고 떠난 남자가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논하죠? 당신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였어요. 권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5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그가 내민 봉투와 열쇠를 거칠게 쳐내버렸다. 수표와 열쇠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떠나주세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가난하고 지쳐 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권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그녀가 사라진 골목 어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패배감이었다. 그의 돈과 권력, 그리고 지위는 그녀의 강고한 자존심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5년의 세월이 아니었다. 한 여자와 자신의 아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와 열쇠를 내려다보며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싸움의 시작. 진성그룹 본사 72층. 그룹의 2인자이자 권지훈의 삼촌인 최상호 이사의 집무실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짙은 호두나무 책상과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고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위압적인 유화. 모든 것이 그의 과시적인 욕망과 오래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형의 아들인 지훈을 제거하고 그룹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마치 충직한 조력자인 것처럼 조카의 뒤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다. 겉으로는 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검은 야망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요즘 회장님이 이상합니다. 최상호의 수족이자 정보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그의 앞에 서서 보고했다. 며칠 전 자선 갈라 행사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이후로 회사 일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윤 비서를 시켜 어떤 여자와 아이의 뒷조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최상호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다. 5년 전 사고 이후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하던 조카였다. 그런 그를 흔들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였다.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봐. 권지훈이 보이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일 테니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샅샅이 훑어봐.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 한서연과 한민준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최상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에는 5년 전 권지훈의 사고가 있었던 강원도 산골마을의 주소와 아이의 출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한서연, 그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5년 전 권지훈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생존의 단서를 찾으려 했었다. 그때 숲속 오두막에 살던 한 젊은 여자가 사고 직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다. 하지만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 여자가 권지훈의 아이까지 낳아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최상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과 권지훈의 후계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줄 핏줄의 등장. 그것은 자신의 야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그의 입가의 뱀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싹은 더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권지훈이 이미 그들을 알고 있는 이상 직접적인 공격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멍청한 짓이었다. 그는 대신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한서연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가 스스로 공포에 질려 아이를 데리고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위협의 그림자는 한서연의 평범한 일상에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생계수단이 끊겼다. 아침에 일하던 구내식당에서는 갑자기 위생 상태를 문제 삼아 그녀를 해고했고, 밤에 일하던 편의점에서는 본사 지침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일자리를 잃었다. 통장의 장부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옥탑방 현관문 앞에서 목이 잘린 비둘기의 사체를 발견했다. 또 어떤 날은 잠겨 있어야 할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다 나간 듯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면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뒤를 밟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끼쳤다. 한서연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얼마 전 자신 앞에 나타났던 그 오만하고 위험한 남자, 권지훈의 얼굴만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남자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을 껴안고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권지우는 한서연에게 거절당한 이후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그는 윤 비서를 통해 24시간 그녀의 주변을 비밀리에 경호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일자리가 끊기고 정체불명의 위협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최상호의 짓이었다. 5년 전과 똑같은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 그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이제는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은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너 이상은 안 돼. 권지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홀로 위험에 맞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한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 골목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며칠 전 그녀를 따라왔던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다.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를 따라다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꼬마가 귀엽군. 다치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사는 게 좋을 거야.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거든. 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향해 거친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대낮처럼 밝혔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를 막아서며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며 권지훈과 그의 경호원들이 튀어나왔다. 권지훈은 성큼성큼 걸어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겁에 질린 한서연과 아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두 모자를 완벽하게 숨기고 불청객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내 사람에게서 손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어두운 골목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어두운 골목 안. 시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권지훈의 등장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목표물이 고작 힘없는 여자와 아이일 것이라 생각했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직접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남자는 권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과 그의 뒤를 막아선 강철 같은 경호원들을 보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위협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한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괴롭히던 배우라고 의심했던 남자가 바로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상황.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권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며칠 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서투른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지휘관처럼 단호하고 압도적이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서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방금 전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게 맴돌며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지금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훈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그의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서울 외곽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별장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잠든 아들을 껴안은 차에 창밖만 바라보았고 권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별장에 도착해 아이를 침실에 재우고 나온 후에야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의문투성이의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설명해 주세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밤의 일은 대체 뭐죠? 그 남자는 누구고 왜 우리를 위협한 거죠? 그리고 권지훈 씨, 당신은 대체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권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신뢰하는 윤 비서에게조차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만 했다. 그녀의 신뢰를 얻고 그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 그가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그는 자신의 삼촌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상호 이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자신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에 대해 깊은 질투와 야망을 품고 있던 인물. 그가 M&A를 성공시키고 후계자 자리를 굳히려는 순간 최상호가 어떻게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녀를 만나 목숨을 구했는지.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권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내 적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숨겨준 당신을 가장 먼저 찾아내 없애버렸을 겁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죽음을 위장하고 힘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외로운 싸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복수에 성공하고 회사를 되찾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그녀를 찾으려 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두막에서 사라진 후였고 세상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내 복수와 싸움에만 미쳐 당신이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낳아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재벌가의 암투, 살인 미수, 복수,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다.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지어낸 정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남자가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옷과 그의 몸에 박혀있던 끔찍한 총상, 그리고 오늘 밤 아들을 위협하며 비밀을 운운하던 그 남자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권지훈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홀로 거대한 비밀과 위험을 안고 살아온 한 남자에 대한 희미한 연민이자 자신과 아들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다는 끔찍한 공포였다. 그럼 오늘 밤의 그 남자는 나의 삼촌 최상호가 보낸 사람일 겁니다. 그가 당신과 민준이의 존재를 알아챈 겁니다. 그에게 당신과 민준이는 자신의 5년 전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들을 없애려 할 겁니다. 권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제 당신과 민준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곁에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내가 당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내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믿어달라 호소하는 한 남자와 다른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의 감정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안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당신 셔계에서 떠날 겁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거래임을 명확히 하는 선언이었다. 권지훈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안하고도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비로소 공동의 적 앞에서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 권지훈은 잠든 민준이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목에 자신이 주었던 펜던트로 만든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가득 채우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험한 남자로 만들 것이었다. 권지훈이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비밀스러운 안전 가옥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섬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순찰하는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최상호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한서연과 민준에게는 낯선 감옥과도 같았다. 그들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권지훈이 집의 일부를 개조한 임시 사무실에서 윤 비서를 비롯한 핵심 참모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고 서연은 아들 민준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거나 그림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권지훈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낯선 감정들에 휩싸였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는 서투르게나마 아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최고급 로봇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함께 캐치볼을 하자며 공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민준이는 그를 키 큰 아저씨라고 부르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권지훈은 무력감과 씁쓸함을 느껴야 했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그의 서툰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짓는 깊은 고독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알던 냉혹한 CEO가 아닌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지만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안전가옥의 임시 워룸은 제국의 암적인 존재인 최상호를 잘라내기 위한 수술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작하죠. 권지훈은 자신의 최정예 팀을 소집했다. 윤비서 그리고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금융 분석가로 구성된 비공식 팀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최상호입니다. 그를 5년 전에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날 밤의 기억뿐입니다. 권지훈의 시선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한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시작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연 씨, 권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탁드립니다. 5년 전 그날 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부상으로 정신이 없어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그날의 기억을 복귀하기 시작했다. 오두막으로 가기 전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처 정지에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때 낯선 검은색 SUV 한 대가 오두막으로 향하는 좁은 샛길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는 차는 거의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차량 번호나 특징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너무 어두워서 번호판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차 뒷유리에 독특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얀색, 늑대가 포효하는 모양이었죠. 그것이었다. 권지훈과 그의 팀이 놓치고 있던 첫 번째 실마리. 팀은 즉시 그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와 차량 등록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늑대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차량은 대포차였고 소유주는 이미 3년 전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실마리는 끊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기억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당신을 쫓아왔던 남자들, 그중 한 명의 옷에서 아주 독한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도련님. 그것은 진성그룹 내에서 오직 최상호의 사적인 지시를 받는 해결사 팀만이 권지훈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권지훈은 즉시 그 해결사 팀의 5년 전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대포차의 소유주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 연결고리가 맞춰지고 있었다. 권지훈의 팀은 그 해결사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최상호는 지난 5년간 권지훈이 경영에만 몰두하는 동안 물밑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수십 개나 만들어 진성그룹의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돈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갔고 그는 그들의 비호 아래 그룹의 이권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숙주에 기생하며 회사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워룸의 벽면은 최상호의 부패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관계도로 가득 찼다. 수많은 이름과 회사,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었어. 권지훈은 참담한 표정으로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좀먹는 내부의 적을 향한 CEO로서의 공적인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나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진성그룹의 생존이 걸린 수술이다. 암 덩어리를 완벽하게 도려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상호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장필호라는 이름의 남자. 그는 최상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장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고 최상호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워룸의 모니터에 장필호의 사진과 정보가 떠올랐다. 권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열쇠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장필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최상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의 스파이로부터 권지훈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간 것이다. 최상호의 집무실. 그는 보고를 받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조카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군.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5년 전처럼 실수하지 않을 테니 그는 아직 서연의 존재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을 향해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칼날이 자신의 목에 닿기 전에 먼저 상대의 심장을 찌르기로 결심했다. 최상호의 방역은 권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충신이자 피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정면에서 권지훈의 심장을 겨누는 백전노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공격의 서막은 진성그룹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진성그룹 CEO 권지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라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이다. 투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했다. 권지훈이 최근 성공시킨 해외 M&A 과정에서 계약 발표 직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막대한 양의 주식을 미리 사들였고 이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계좌 거래 내역과 내부 이메일들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최상호가 지난 몇 달간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만들어낸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걸작품이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젊은 영웅의 두 얼굴, 재벌 3세의 탐욕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권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건 함정입니다.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권지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최상호 이사가 저를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그는 5년 전에도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다. 최상호는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은 상태였다. 그는 오히려 슬픔과 실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지훈아,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니? 최상호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네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내 옆에서 그룹을 위해 헌신해왔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 삼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이냐. 너무나도 실망스럽구나. 그의 완벽한 연기에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이사들은 권지훈에게 즉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권지훈은 순식간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안에서 사면촉에 몰린 신세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안전가옥의 워룸.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괜찮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상호는 지금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몰라. 자신이 던진 그물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최상호의 공격은 분명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가 자신의 부패 네트워크를 수면 위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권지훈을 공격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최상호는 자신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움직임은 권지훈의 팀이 쳐놓은 거미줄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권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최상호의 회계사 장피로를 잡는다. 그만이 이 모든 거짓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야. 하지만 장피로는 이미 최상호에 의해 깊숙한 곳으로 숨겨진 후였다. 그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다. 시간은 점점 권지훈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권지훈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의 어깨는 무겁게만 보였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힘들어 보여서요.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차를 내려놓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워룸에서 오가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자신과 아들 때문에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괜찮습니다. 권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요, 안 괜찮아 보여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권지훈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열쇠를 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5년 전 오두막에서 들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권지훈을 치료하며 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말들. 장피로 그 자식 내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그것은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잠꼬대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청음과도 같은 단서였다. 제주도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 장피로 그 사람 제주도에 있을지도 몰라요. 5년 전 당신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했었어요. 당신의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쳤다고. 권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팀을 호출했다. 팀은 반신반의하며 제주도에 있는 최상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은신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상호는 3년 전 제주도 외땅옷에 있는 고급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했고 그곳의 관리인으로 장피로의 아내를 고용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피로는 제주도에 있었다. 권지우는 한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이제껏 드러낸 적 없었던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찾아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국의 방역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방역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동의 목표 앞에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밀 전세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 권지훈과 그의 정예팀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장피로를 확보하고 최상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공개한 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5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의 끝이 마침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져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우는 안전가옥을 떠나기 전 잠시 한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잠든 민준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과 민준이에게 평범한 삶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경계심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권지훈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동안 파멸의 그림자는 가장 약하고 무방비한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최상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그의 스파이로부터 권지훈이 장피로의 존재를 알아챘고 제주도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그는 법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성은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더라도 권지훈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가진 마지막 패,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패를 꺼내들 시간이었다. 아이를 데려와. 그는 자신의 해결색에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권지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안전가옥의 넓은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였다. 민준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 정원 구석에 울창한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수풀 속으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불과 몇 초, 그녀가 공을 찾아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민준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민준아, 그녀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정원을 찢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집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고민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고민형의 목에는 섬뜩하게도 작은 칼자국이 나 있었다. 제주도로 향하던 전세기 안. 권지훈의 위성 전화가 비명처럼 울렸다. 윤 비서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그의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라고?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회항을 명령했다. 장피로도 최상호의 비리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그의 세상 전부가 사라졌다. 안전가옥은 절망과 죄책감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실신한 듯 소파에 쓰러져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자신의 부주의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권지훈이 도착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서연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준이를... 서연이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야. 권지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악마를 너무 얕봤어. 이건 내 싸움에 당신과 민준이를 끌어들인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권지훈은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상호의 비열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의 옆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민준아, 서연이 화면을 향해 절규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권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오랜만이구나, 지훈아. 최상호가 여유롭게 말했다. 내 아들 아주 귀엽더구나.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무슨 짓이야. 당장 아이를 풀어줘. 권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진정해라. 최상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거래를 하러 온 것뿐이다. 아주 간단한 거래지. 네가 가진 내 모든 비리 증거, 원본, 그리고 장피로의 위치, 그것들을 내게 넘겨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네 아들은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최상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과도를 꺼내들어 울고 있는 민준이의 뺨에 차가운 칼날을 갖다 댔다. 그렇다면 내 아들은 내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네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작은 사고 하나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 화면이 꺼졌다. 권지훈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테이블이 박살나며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그의 모든 무기는 이제 자신의 아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무섭고 강인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최상호라는 그 사람, 알레르기가 있어요. 5년 전 당신을 쫓아왔던 남자들에게서 아주 독한 담배 냄새가 났었죠. 하지만 그중 한 명만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계속해서 손으로 코를 만지작거렸고 재채기를 했죠.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천식 흡입기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담배 연기 알레르기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리고 최상호가 영상 통화를 할 때 그의 뒤쪽 책상 위에 아주 희귀한 시가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가 수집하는 물건이겠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그가 있는 곳이 그의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낯선 장소라는 거죠. 그녀의 추리는 놀랍도록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권지훈과 그의 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서연은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줘요. 최상호의 주변 인물 중 담배 연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희귀한 시가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아마 그곳이 민준이가 갇혀있는 곳일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기억과 기질을 짜내 찾아낸 단 하나의 빛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모습에서 5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그 강인한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날카로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동지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내지. 지옥 끝까지 뒤져서라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그들의 아들을 구출하고 악맥에 단죄를 내리는 것, 시간을 다투는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권지훈의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워룸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서연이 던져준 희미한 단서는 이제 거대한 정보 분석 기계 속으로 들어가 가장 유력한 용의지를 걸러내는 유일한 필터가 되었다. 찾아 최상호의 주변 인물 중 담배 연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쿠바산 최고급 시가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간을 찾아내 권지훈의 정예팀은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최상호의 외부 인맥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병원 진료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관 통관 기록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든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갔다. 최상호가 제시한 협상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분석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올랐다. 미술계의 숨은 거물로 알려진 박선우 관장. 그는 희귀 미술품을 수집하고 거래하며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지만 뒤로는 최상호와 같은 재벌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비밀스러운 거래를 중개하는 해결사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보란에는 두 가지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만성, 알레르기성 천식 담배 연기 포함, 그리고 쿠바산 시가, 애호가 협회, 푸듀 BIP 회원, 빙고, 박선우의 개인 갤러리, 위치는 경기도 외곽,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에는 갤러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밀 아지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권지훈은 즉시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소집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험했다. 최상호가 민준이를 해칠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나도 가겠어요. 작전 회의를 하는 그들 뒤로 한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보다 나를 더 믿어요. 내가 있어야 아이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따라 나서 줄 거예요. 내가 가야만 해요. 그녀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권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이제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세 대의 검은색 차량이 소리 없이 박선우의 갤러리를 향해 어둠을 뚫고 달렸다. 동시에
서울의 진성그룹 본사에서는 권지훈의 해임안을 결정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상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갤러리에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권지훈 회장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해임안을 즉시 가결시켜 주십시오. 최상호가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을 때 권지훈의 팀은 이미 갤러리 외곽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음기를 단 총을 든 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 같았다. 권지훈은 서연을 가장 안전한 곳에 대기시킨 후 윤 비서와 함께 갤러리 중앙의 VIP 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최상호를 잡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자 그의 예상대로 최상호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사회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 소파에는 겁에 질린 민준이가 입이 막힌 채 묶여 있었다. 고이상호, 권지훈의 등장에 최상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열하게 웃었다. 왔구나, 지훈아. 네가 올 줄 알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놈의 제국은 이제 내 손에 넘어왔다. 그는 민준이의 목에 차가운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네 아들의 목숨은 없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의 이사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갤러리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몰래 제어실로 침투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다. 갑작스러운 혼란에 최상호가 당황한 틈을 타 권지훈은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최상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분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권지훈은 최상호를 제압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뒤늦게 달려온 서연이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다. 세 사람은 물에 흠뻑 젖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권지훈은 아들을 서연에게 맡기고 제압당한 최상호를 일으켜 세워 화상 카메라 앞에 앉혔다. 그리고 이사회 화면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모두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남자가 바로 진성그룹을 좀먹어 온 암덩어리이자 제 아들을 납치한 범인입니다. 그는 옆방에 붙잡혀 있던 회계사 장피로를 끌고 나왔다. 장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최상호의 모든 범죄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5년 전의 살인미수 계획부터 비자금 조성, 뇌물 상납, 그리고 이번 납치극까지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상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탓을 하기 바빴다. 권지훈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최상호의 해결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아이를 해치라고 지시하는 최상호의 잔인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와, 최상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짐승처럼 절규했다. 잠시 후 갤러리와 진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에 동시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윤 비서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한 것이었다. 최상호와 그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지훈은 이사회장을 나섰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달려 서연과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아들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그때
민준이가 작은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바, 아이가 내뱉은 그 작은 한마디에 권지훈의 세상은 구원받았다. 그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5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았다. 기업의 전쟁은 끝났지만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상호의 제국은 그가 쌓아 올린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갤러리에서의 마지막 대치 이후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장피로의 결정적인 증언과 납치극에 동원되었던 해결사들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 끝에 법원은 최상회계 살인미수, 아동 납치, 그리고 수조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때 제국의 2인자를 꿈꿨던 그의 야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영원히 썩어가게 되었다.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쓸린 난파선과도 같았다.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 선장을 잃고 방향을 잃었던 배는 이제 진짜 주인을 되찾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상호와 그의 부패한 세력이 모두 정리된 후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권지훈의 복귀를 지지했다. 하지만 돌아온 권지훈은 5년 전, 그리고 몇 달 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귀 후 첫 공식 석상인 전 직원 조회에서 회사의 실적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주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사과에 장내는 술렁였다. 재벌 총수가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제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냉철한 머리가 아닌 따뜻한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진성그룹은 과거의 과오를 씻고 이익만을 좇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그룹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사내의 비리 감시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 범죄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진성그룹은 서서히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변화는 화려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조용한 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안전가옥이 아닌 서울 시내의 평범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서영과 민준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그는 이제 퇴근 후에는 넥타이를 풀고 내 살백이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로봇을 조립하고 서툰 솜씨로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드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서로에게 남겨진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권지훈은 밤마다 악몽을 꾸는 민준이를 밤새 안아주었고 서연은 그런 그들을 보며 애써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함께 아이의 앨범을 보던 중이었다.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네, 민준이를 낳은 거요. 지난 5년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단 한순간도 민준이를 낳은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권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깊은 눈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권지우는 서연이 5년 전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의 꿈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약초학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작은 약초연구소를 차려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꿈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봄날, 세 사람은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윤비서와 서연이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준 몇 명의 친구들이 전부였다. 서연은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소박하지만 단아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5년 전 그날 밤 권지훈이 그녀에게 건넸던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초승달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권지훈은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했지만 그녀는 그것 대신 이 펜던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이자 기적 같은 재회의 상징이었으니까.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권지훈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반지 안쪽에는 민준이의 팔찌에 달려있던 작은 초승달 펜던트가 녹아져 새겨져 있었다. 한 쌍의 펜던트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게 되었다. 다시 1년 후, 5년 전 그 폭풍우가 몰아쳤던 강원도의 산. 하지만 그날과는 달리 세상은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풀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훈과 한서연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서 푸른 초원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민준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밤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민준이, 당신 눈을 꼭 닮았어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의 용기를 닮았지. 권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민준이가 언덕 위로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목에는 이제 엄마의 펜던트가 아빠의 반지 속에 새겨진 펜던트와 함께 세 식구를 이어주는 새로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권지훈은 자신의 두 보물을 품에 안고 5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을 평화롭게 내려다보았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끝났다.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초승달 펜던트는 더 이상 이별과 아픈 약속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운명을 이겨낸 사랑과 기적처럼 찾아온 새로운 시작의 증표가 되어 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